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다른 분들의 다사다난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말이죠.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며느리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져요. 심지어 그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어마어마한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썰을 풀어볼게요.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어린 시절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농사 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예쁘기로 소문났던 언니들과 똑똑한 남동생에 비해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었죠. 그런 제가 부잣집 사모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편을 잘 만난 덕분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요. 큰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박이 났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살다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버스비도 아까워서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던 남편이 고급 외제차를 뽑았죠. 저도 장 보러 갈 때나 애들하고 어디 갈 때는 항상 택시를 이용했네요. 남편 사업 때문에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손을 거들어줄 도우미 아주머니도 구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턴 남편이 육아에만 신경 쓰라면서 아예 입주 가사 도우미를 구해줬고요. 그런데 일을 부리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걸핏하면 살림에 참견을 했고요. 냉장고나 천장을 뒤져 음식을 말도 없이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고급 식기나 돈을 훔쳐가는 일도 왕왕 있었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을 못하거나 금방 관두거나 둘 중 하나였네요.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던한 편이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2년 동안 바꾼 도우미 아주머니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출퇴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만 쓸까 고민할 때였어요. 남편 거래처 사장님 와이프분이 제 사정을 알고 물어물어 도우미 아주머니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요.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눈치도 빠르고 다 좋은데 딸린 혹이 하나 있어. 딸린 혹이요? 아, 그래. 남편이 사고로 죽고 딸이랑 둘이 살고 있거든. 아무래도 애가 딸려 있으니까 일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아이, 가만. 박 여사 아들만 둘이라고 했나?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지? 큰아들은 몇 살이야? 큰아들은 이제 6살 됐어요. 아이, 그래? 그 집 딸이 이제 5살이거든. 둘이 놀면 손도 덜겠네. 안 그래? 애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으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고민했을 텐데 다들 아직 어린애들이라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큰아들이 한창 기운이 넘칠 때라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래 친구가 생기면 좀 낫지 않을까 했네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집에 들였어요. 역시나 소개해준 사모님 말처럼 싹싹하니 일도 잘하고요. 제 살림이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일절 간섭하지 않았죠. 또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과묵한 타입이었는데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들에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네요. 도우미 아주머니 딸에도 또래 애들답지 않게 조용하고 얌전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잘 울지도 않고요. 자기 엄마가 일한다는 걸 알면 얌전히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색칠 공부를 하면서 놀더군요. 나중엔 비슷한 나이대인 큰아들과 친해져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큰아들은 지 아빠를 닮아서일까요? 자라면 자랄수록 키도 점점 커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애아빠가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남이었거든요. 둘째는 외탁을 해서 평범했는데 큰아들은 연예인해도 되겠다는 말을 종종 들을 만큼 잘생겨졌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놈이 도통 연애엔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옛날엔 그게 공부에 방해도 안 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로도 도통 이성에 흥미가 없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무성애자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보다 못한 남편은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해 괜찮은 며느리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여자 만날 마음이 없다면 강제로라도 맞선을 보게 해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마침 괜찮은 집안의 처자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요. 직업도 괜찮고 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퇴근한 아들에게 슬그머니 그 아가씨 사진을 내밀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 저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놀란 것도 잠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는 네가 도통 여자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만난 지는 얼마나 됐니? 뭐 하는 아가씨야? 사귄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아는 사람이라니? 잠시만요. 이제 나와도 돼, 영희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희란 이름을 가진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 중에 딱 한 명. 바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의 딸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주방 쪽에 숨어있던 그 애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그러니까 네가 만난다는 아가씨가 영이란 말이야? 네,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만날 여자가 없어서 이렇네. 그 애가 단순히 입주 도우미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희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질 낮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물이 들어버렸고요. 그 뒤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 속을 아주 까맣게 태웠었죠.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철이 좀 들었는지 요즘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한다고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번듯한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저희 아들과 될 건 아니었죠.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난 인정 못한다.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고작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그런 줄 알아? 아니, 엄마, 영희 앞에서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그제야 영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모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더군요. 제 말이 어지간히 모욕적이었던가 봐요. 아차 싶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구나. 아니, 난 그냥 너무 놀라서. 두 분이 어릴 때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직업엔 귀천 같은 게 없다고 하셨죠? 어떤 일이든 범죄가 아닌 이상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은 숭고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걸로 사람을 가려 사귀지 말란 말씀도 하셨죠? 근데 지금 엄마가 영희를 반대한다면 그건 너무 모순되는 행동인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만 있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나서더군요. 그래서 영희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제 겨우 만난 지 3개월 됐다면서? 그게 실은 영희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제 2주 됐고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희 부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잘난 척 대거리를 할 땐 언제고 혼전 임신이라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누가 사내 새끼 아니랄까봐 아랫도리를 잘못 놀려서 처녀를 임신시켜놓고 엄마한테 뭐? 모순되는 행동? 이 자식이 진짜! 그대로 아들에게 달려가 마구잡이로 등이며 얼굴을 때렸어요. 어릴 때 체벌하느라 회초리를 들었던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그런 아들을 감싸더군요. 사모님, 제발 오빠는 때리지 마세요.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먼저 좋아한 거라고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네? 넌 저리 비켜!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들어? 배가...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때였어요. 영희는 제가 민 적도 없는데 혼자 바닥으로 나동그러지더니 배를 감싸며 뒹굴기 시작했어요. 놀란 아들과 남편이 그런 영희를 부축했죠. 영희야, 괜찮아? 배가 어떻게 아픈데, 어? 몰라.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기다려. 지금 구급차 부를 테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불렀어요. 곧 구급차가 출동해 영희와 아들을 데려갔고요. 그렇게 그날의 난장판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죠. 다행히 영희는 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뒤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됐네요. 아들은 영희와 결혼시켜달라고 쫄랐고요. 저와 남편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버텼죠.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자기 딸이 제 아들과 눈이 맞았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뻔뻔하게도 저희 부부를 탓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우리 영희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사모님네처럼 뭐든 최고급으로 다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임신시켜놓고 결혼은 안 된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입주도우미나 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죠? 여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격이 맞아야 큰 탈이 없다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막상 결혼시켜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 영희 뱃속의 애는 어떻게 하고요? 설마 지우라는 건가요? 아유, 그건 그러니까. 남편도 저도 이미 생긴 생명을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답니다.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 아들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합가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도우미 아주머니, 아니 사부인도 신혼집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줬네요. 사돈 관계가 됐는데 더는 아랫사람으로 부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반면 며느리는 아무것도 해온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집 사정을 뻔히 아니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혼수라도 좀 해오길 바랬는데
며느리는 알바해서 자기 생활비나 버는 게 고작이라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고요. 사부인도 개모임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다 하더군요. 속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겼어요. 돈이야 어차피 우리가 많으니까 아들 내외 둘이 그냥 예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시댁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연락도 잘 안 하고 신혼집엔 집들이 때 딱 한 번 빼고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한 지 석 달쯤 됐을까요? 사부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러자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영희가 입덧이 한창 심할 때거든요. 그나마 장모님이 와서 수발 들어주고 음식 해주고 가셔서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물도 잘 못 넘기고 계속 토만 해요. 며칠 전엔 병원 가서 수액까지 맞고 왔다니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걱정돼 죽겠어요. 며느리 상태를 전해 들으니 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사부인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다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죠. 제가 다 해주겠다고요. 처음엔 꺼려하던 며느리도 힘들긴 힘들었는지 바로 먹고 싶은 걸 줄줄 말하더군요. 그래, 물김치랑 또 잡채.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다 말하렴. 내가 사부인만큼 음식 솜씨가 좋진 못해도 그동안 쭉 사부인 음식을 먹고 살았잖니. 그럴듯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염치 없지만 요즘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니라 뱃속에 손주가 먹는다 생각해 주세요. 아유, 그래. 미안해 말거라. 그 길로 바로 장을 봐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손수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밥을 헛먹었던 건 아닌지 나름 사부인 손맛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죠. 가져다 주니 며느리도 잘 먹더라고요. 정말 저희 엄마가 한 음식하고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그래? 다행이구나. 꼭꼭 씹어 먹거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 뒤로 며느리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아들 통해서 제게 말을 전했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아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아들 집으로 배달해줬죠. 택배를 붙이거나 아들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갔어요. 간 김에 며느리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나름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그게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 반찬 말이에요. 그 만들어주는 건 감사한데 그냥 제가 퇴근하고 와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엄마 힘들기도 할 거고. 너 매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반찬 배달까지 시키니? 그냥 엄마가 지금처럼 할게.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 그게 실은 그 영희가 너무 불편해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애도 잘 안 크는 것 같고. 아들의 말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들을 시키기도 못해서 아들 집 아파트 경비실에 놓고 갈 테니 나중에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했죠. 아들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반찬을 만들 때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뒀어요. 자연스럽게 경비 아저씨와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거의 제 아버지의 뻘인 분이었는데 괜히 수고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넉넉하게 만들어 따로 경비 아저씨도 챙겨드렸네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엔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참 고마워하셨네요.
아유, 잘 먹을게요. 아이, 모전자전이라고 아드님도 성품이 참 바르던데 이 늙은이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도 해주고 무거운 거 나를 때 만나면 도와도 주고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 진짜 없거든요. 경비원이라고 하면 무시부터 하고 보는 인간들이 태반이라. 아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 인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앞으로도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네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와도 남다른 친분을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고 돌아섰는데 앞불싸 제가 그만 얼음팩을 깜빡한 거예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때라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뒀다간 반찬이 다 상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찬을 직접 들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어머님이 여기까진 어쩐 일로... 아유, 그게... 내가 오늘은 얼음팩을 깜빡해서 말이다. 반찬이 상할까봐 갖고 올라왔어.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얼른 가마. 그럼 잠시만요. 아주머니!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고 있더군요. 며느리의 부름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후다닥 달려와 제 손에 들린 반찬을 받아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저를 현관으로 안내하더군요. 빨리 나가라 이거였죠. 불청객이 된 느낌에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화제를 찾다가 가사도우미 얘기를 꺼냈네요. 도우미 아주머니 쓰는 거니? 네. 제가 몸이 이래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이가 쓰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월급쟁이잖아요. 결코 사람을 부릴 정도로 버는 건 아닌데. 어쩐지 최근 들어 남편에게 아들이 자주 손을 벌린다 싶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도 귀걸이에 반지에 목걸이까지 온갖 휘황찬란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군요. 심지어 입고 있는 실내복과 실내화도 모두 최고급품이었어요. 평소 사치를 모르던 아들 내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좀 당황스러웠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손수 현관문까지 열어주면서 저를 내보내더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반찬 잘 먹을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거라. 그렇게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들 집을 나오는데 문득 깜빡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총각김치가 아직 덜 익어서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에 두라고 했어야 하는데 바로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며느리가 문을 잘못 닫았는지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사부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도 봤어야 하는데.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찬을 이고 왔다니까. 어찌나 꼴 좋단지. 우리가 그 집에서 더부살이 할 땐 어디 상상이나 했어? 천하의 그 사모님이 내 반찬이나 해다 바치는 신세가 되다니. 너무 속이 후련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이한 악의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잠깐 반대하긴 했어도 그전까지 정말 사부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월급도 시세보다 더 챙겨준 건 물론이고요. 저희 아이들 옷이나 물건을 살 때 꼭 며느리 것까지 같이 사서 선물하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속상해 할까 봐요. 나름 고용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와 사부인에겐 그게 조금도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사실 입덧 끝난 지 꽤 됐거든? 그 여자가 해다 준 반찬 대부분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 근데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계속 고생시키려고. 그동안 그 여자는 단순히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부려먹었어. 엄마가 해준 따순 밥을 그냥 처먹기만 한 게 벌써 몇십 년이냐고. 두고 봐. 앞으로도 더 알게 모르게 복수해 줄 거니까. 엄마도 그냥 편하게 있어. 내가 또 연락할게. 며느리가 전화 끊는 소리가 나서 서둘러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차마 들어가서 따질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그 뒤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며느리 집에 더는 반찬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아들은 자꾸만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갔는데요. 단순히 며느리의 사치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액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한 아들을 불러 따져 물었죠. 어물어물하던 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사실은 장모님이 일을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으셔서 제가 따로 좀 보태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퇴원 기념으로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간다는데 사위 체면에 안 보내드리기가 좀 그래서. 알고 보니 아들은 결혼한 이후 쭉 사부인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사부인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물줄을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치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허구한 날 백화점에서 신상 옷과 가방을 사들인 건 물론이고요. 온갖 병원 투어에 여행까지.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더군요. 그걸 월급쟁이 아들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자연스레 저희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거였죠.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딱 잘라 말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부인이랑 며느리에 사치 부리는 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니? 애초에 네가 걔를 임신시켰고 책임지고 싶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까지 돌려? 우린 더 못 도와주니까 앞으로 너 알아서 해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아들은 제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아들을 모질게 돌려보냈고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몇 달 뒤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손주가 예뻐봤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한테도 너무 고마웠죠. 며느리는 영악하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뭐가 필요할 때마다 손주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이는 둘째도 갖고 싶은 눈치던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요. 보약 같은 걸 좀 먹어볼까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이 월급 뻔한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보약? 그래, 뭐 애 나오면서 몸이 많이 축났을 텐데 좀 챙겨 먹으면 좋지. 얼마나 보내주면 되니? 한 300만 원 정도요? 아니 무슨 보약이 그렇게 비싸. 이게 진짜 유명한 약이래요. 저 말고 그이도 챙겨 먹이려고요. 어머님도 둘째 손주 얼른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우도 시장 싸구려 옷 말고 백화점 옷 입히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님 손주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보약이나 손주 옷은커녕 명품백이나 자기 옷을 샀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줬고요. 육아가 힘들다는 소리에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줬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정보 교환을 해둬야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나요? 그날도 모임 때문에 나가봐야 하는데 하필이면 베이비시터가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제가 대신 손주를 봐주기로 했어요. 겸사겸사 아들 내외 먹을 반찬도 만들었죠. 옛날 생각이 나서 다른 건 몰라도 반찬만큼은 절대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만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만든 김에 경비 아저씨까지 챙겨주려고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경비실에 들러 아저씨에게 반찬을 내밀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주던 것도 잠시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할 말은요, 무슨. 반찬 잘 먹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수고하세요. 뭔가 찜찜했지만 손주 생각에 서둘러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때마침 외출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에 화장도 엄청 진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 그냥 꾹 참았네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어머님. 진우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아들에게 원조를 뚝 끄는 뒤로 가사 도우미도 내보낸 터라 집안엔 손주와 저 둘뿐이었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바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죠. 6시면 돌아온다는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나타나지 않더군요. 결국 늦게 퇴근한 아들과 교대하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땐 이미 컴컴해진 뒤였죠. 차를 가져오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돼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차에 막 올라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차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경비 아저씨였어요. 혹시 괴한은 아닐까 싶었던 놀란 가슴이 그제야 진정되더군요. 아유, 선생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놀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당신 며느리가 오늘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그게 무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경비 아저씨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고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얼떨떨하게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는 경비 아저씨의 부름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경비실 안에 있는 CCTV실이었어요. 대체 여긴 왜... 일단 보세요. 경비 아저씨는 CCTV 영상을 막 돌리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오늘자 영상인지 며느리가 막 주차장에서 내려오더군요. 며느리는 차가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웬 시뻘건 외제차에서 놈팽이 같은 놈이 내리더니 며느리를 에스코트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놈은 며느리의 허리를 바짝 끌어안고 끈적한 스킨십을 해댔고요. 며느리도 익숙하다는 듯이 그 스킨십을 받아줬죠. 잠시 후 둘은 외제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버렸네요. 저는 그 경악할 광경에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우리 며느리 분명 오늘 산후조리원 동기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간도 크게 주차장까지 데려와선 남의 집 가정사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다 그쪽 생각이 나서. 저한테 참 잘해주셨잖아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얘기했다는 거 날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단단히 홀려 있는 만큼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더군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따져 물을 때도 CCTV 영상을 쓰면 경비 아저씨가 알려줬다는 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죠. 선생님, 이 남자 자주 온다고 했죠? 네, 요즘은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면 제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비 아저씨에게 그놈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지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바로 아들에게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 하던 아들에게 마침내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렸죠. 역시나 아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엄마가 뭔가 잘못 안 거겠죠. 영희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아니라면 엄마가 사과할 테니까. 제 설득에 아들은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까지 왔어요. 그런 아들과 함께 바로 집으로 올라갔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현관엔 처음 보는 커다란 운동화가 놓여 있더군요.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안방 쪽에서 깨르르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낮은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였죠. 그 순간 아들과 제 시선이 동시에 맞부딪혔고요. 저희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까치발로 살금살금 안방을 향해 다가갔네요. 다행히 안방은 굳게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살그머니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덩치 커다란 남자와 찰싹 붙어 진득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CCTV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죠. 경비 아저씨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두 눈으로 보게 되자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 사이 두 년놈은 아주 화끈하게 일을 치렀고요. 그 상간남은 익숙하다는 듯이 아들의 자리에 누워 담배를 피더군요. 아이 참, 내가 여기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눈치챌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병신 새끼가 눈치채면 뭐 어쩌겠어. 엉엉 울면서 지 엄마한테 달려가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그 새끼 어차피 언젠간 내 손에 죽을 목숨이야. 조금만 수틀리면 끽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했잖아. 아직은 아니라고. 놓친 애들 유산 물려받을 때까지는 안 돼. 그래야 그 인간 죽고 나서 전 재산을 우리 진우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알지, 알아. 그래서 지금 천하의 박용식이가 이렇게 뒤에서 몰래 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자를 두셋 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사내 새끼가 돼서 개집에 첩질이나 하고 있다니. 자기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텐 자기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처음엔 두 년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글쎄 둘이서 언젠가 제 아들을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할 꿈을 꾸고 있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들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저도 모르게 안방으로 뛰어들어 난장을 피우려고 했는데요. 그걸 눈치챈 아들이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잠깐만요, 엄마. 아직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어느새 아들은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두 년놈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새삼 아들의 침착함과 현명함에 감탄이 나오더군요.
재판을 할 때 증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저희 모자는 그 뒤로도 한참을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같이 붙어먹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찍었죠. 아파트 CCTV 화면을 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가는 저희를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상간남이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옷을 챙겨 입더군요. 그제야 아들이 문을 벌컥 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늦게 저희 모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엔 어쩐 일이야? 어머님까지... 엄마가 영희 네가 좀 이상하다고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해서 말이지. 설마 했는데 이렇게 확인시켜줘서 아주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들의 냉소에 며느리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인데 나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진짜 친구인데 뭐 아무래도 남자니까 당신이 오해할까봐 굳이 말 안 한 거야. 정말이야. 그래? 너는 남자인 친구를 안방 침대까지 끌어들여서 붙어먹나 보지? 붙어먹다니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좀 누워있고 싶다고 해서. 적당히 해! 그 개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데. 이미 네가 저 새끼랑 붙어먹은 사진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잡았대 생각하지 마. 아들의 고함에 며느리도 더는 가짜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이 잠자코 있던 상간남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더군요. 근데 이 건방진 새끼가 아까부터 왜 자꾸 소리를 질러대?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얘가 나랑 바람이 났겠냐?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한 여자랑 붙어먹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감히 누구한테 쓰레기래? 에이, CX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 죽여버려야겠어. 성질 뻗쳐서 안 되겠네. 그 말과 동시에 상간남이 저희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제법 덩치가 있는 편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거친 인생을 살아온 그 상간남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죠. 처음엔 호각새로 싸우는가 싶더니 이내 그 상간남이 휘두른 팔에 아들이 뒤로 뻗어버렸고요. 상간남은 그대로 아들의 위에 올라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리더군요. 이 건방진 새끼!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너 죽이고 싶어서 아주 손이 근질근질했다. 잘 걸렸어, 이씨! 며느리는 그런 상간남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제 아들과 결혼한 건 정말 돈이 목적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미인 제가 아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 아들을 구하겠어요. 하지만 아들도 감당 못한 상간남의 힘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 하니 갑자기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지금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핸드폰 이리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피해 거실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더군요. 이대로 붙잡히면 끝이었어요.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던 연놈들인데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저와 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때 갑자기 시야에 베란다가 눈에 들어오면서 기가 막힌 묘수가 생각났어요. 성공 확률은 낮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이대로 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대로 베란다로 달려가니 며느리도 바로 그 뒤로 바짝 쫓아오더군요. 야, 거기서!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동안 내가 어머님 하면서 설설 기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지?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며느리는 차마 시애미에게 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몸싸움을 했을까요? 조금씩 몸을 베란다 문 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 잠깐 힘이 풀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 며느리를 밀어버렸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며느리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고요. 저는 바로 베란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네요. 이 할망구가 진짜! 이 문 안 열어? 열어! 열라고! 자기야, 얼른 와! 이 할망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자기가 베란다에 갇혔다는 걸 깨달은 며느리가 마구 고함을 지르며 상간남을 불렀어요. 저는 상간남이 안방에서 달려오기 전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했네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제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저도 곧 죽게 생겼고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횡설수설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이 밖으로 나온 상간남이 화장실 문을 부술 것처럼 쾅쾅 때리더군요. 너무 공포스러웠네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렇게 흉측한 관계까지 꾸미고 있었을 줄이야. 알았다면 좀 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쳐들어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며느리와 상간남이 마구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놔! 놓으라고!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막대해도 되는 거냐고! 왜 이러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예요. 아무래도 경찰이 출동해 며느리와 상간남을 제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한 지 5분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깥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계세요. 저 경비원입니다. 이 문 좀 열어주세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탁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꽉 잡고 있던 문고리를 돌려 열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어깨 너머론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경찰들이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선생님이 신고해 주신 거예요? 아이, 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죠.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신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길래 살짝 올라가 보니 안에서 막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희 모자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보다 얼른 아드님한테 가보세요. 꽤 많이 맞은 것 같던데. 경비 아저씨와 같이 허둥지둥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들은 그 사이 꽤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피떡이 돼 있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상철아, 괜찮니?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전 괜찮아요. 아유, 세상에. 곧 구급차도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구급차가 오자마자 아들은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어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요. 증거로 아들의 핸드폰에 찍어둔 영상과 사진을 제출했죠. 결국 두 년놈은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단순히 불륜으로 끝나고 말았을 일을 아예 형사사건으로 키운 셈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간의 진화한 경찰 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놀랍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과거 애인 사이였는데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결혼한 뒤로도 꾸준히 불륜을 해왔더군요.
이혼하고 떳떳하게 만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저희 집안의 돈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가 죽는 걸 기다렸다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바로 아들을 죽이고 집안 재산을 전부 가로챌 속셈이었더라고요. 며느리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손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을 설득해 친자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손주는 저희 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그 상간남의 애였죠. 다른 건 몰라도 씨를 속인 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치장에 갇힌 며느리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았네요. 너 이년! 네가 제정신이야?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뻐꾸기 짓을 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그이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니고 잠자리 가진 시기랑 개월수를 따져보면 다 나오는데 넌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을 선택한 거야. 우리 집 재산이 탐이 나서. 그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알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또 간악하게 눈물로 사람을 홀리려고 들어? 이제 그따위 수작은 안 통해. 두고 봐라. 내가 너 반드시 콩밥 먹이고 말 거니까.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를 가차없이 밀어냈어요. 그리고 아들과 상의 끝에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했고요. 혼인 무효 소송도 같이 걸었죠. 애초에 애가 생기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 애가 남의 집시였으니까요.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느껴졌네요. 재판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며느리와 그 애미가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제대로 싸움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부인, 아니 사모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못난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남자랑은 이미 옛 저녁에 헤어졌고요. 애도 그놈한테 주고 올 생각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 딸만은 내치지 말고 받아주세요. 강서방이 우리 영희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해봐. 일도 그만두고 팽팽 놀면서 우리 아들 등골만 쫙쫙 빼먹은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며느리, 아니 그년한테 해준 돈이랑 온갖 사치품도 전부 싸그리 다 몰수할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그냥 콩밥만 먹이고 넘어갈 줄 알아? 민사도 걸어서 니년들이 그동안 해먹은 거 그 이상으로 다 받아낼 거야. 아이고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몸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혈압약에 당뇨약에 온갖 약을 다 달고 사는데 소송까지 걸리면 정말 나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러면 법원에 얘기해서 접근 금지 신청 걸어버릴 거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모녀 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급기야 애미가 딸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울분을 쏟아내더군요. 이제 어쩔 거야. 하나뿐인 딸년이라곤 있는 게 지 인생도 모자라서 엄마 인생까지 망쳐놓다니. 도대체 멀쩡한 강서방 놔두고 그런 쓰레기 새끼랑은 왜 붙어먹어서? 차라리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고. 아, 왜 때려? 엄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알긴 뭘 알아.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애 아닌 것 같다고 전 남친 애 같다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모른 척하라고. 애 낳았는데 혈액형이 다르면 몰래 바꿔치기 하라고도 했잖아. 엄마는 뭐 이번 일에 마냥 피해자인 줄 알아? 엄마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인연인 너 그 입안다 너. 하지만 이미 모녀의 대화는 제게까지 고스란히 와닿은 뒤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며느리 애미도 같이 고소했네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일까요? 그 상간남은 폭행 및 사기죄로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요. 며느리와 그 애미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도 뱉어내야 했습니다. 혼인 취소 또한 이루어졌죠. 아예 무효였다면 좋았겠지만 무효는 당사자 간에 아예 결혼 협의가 없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소보다 무효를 받아내는 게 훨씬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도 취소된 게 어디냐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며느리와 간통한 그 상간남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냈답니다. 그놈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여자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데요. 위자료 낼 돈도 없어 그 부모가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던 집을 팔아 마련해 줬다더군요. 똑같이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자식 잘못 키운 죄를 받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입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따진다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울분과 억울함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하늘이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걸까요? 아니면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그 뒤로 전 며느리와 그 애미 그리고 상간남의 인생은 완전히 진창으로 처박혔어요.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결국 그 상간남과 살림을 합친 모양인데요. 상간남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 노름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나 봐요. 심지어 간경화로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 며느리가 간도 떼줬다 하더군요. 술을 끊겠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해준 모양인데 개가 똥을 끊지 어떻게 술꾼이 술을 끊겠어요. 결국 상간남은 또 간경화가 재발했고요. 그 일을 계기로 둘이 갈라섰다 하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공통 지인에게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상간남은 간암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요. 며느리는 직업 소개소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 애미는 풍에 걸려 몸져 누워있다 하대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저희 모자를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도 톡톡하게 살해했어요. 현금은 한 사코 안 받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갖고 있던 건물에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죠. 전에 지나가는 말로 음식점을 운영했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했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경비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사실 경비 일이 아무래도 입주민들 갑질 문제도 있고 밤도 새야 하고 연로한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한 게 있냐고 정말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셔서 결국 경비 아저씨 가족분들에게까지 찾아가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다행히 아내의 설득으로 경비 아저씨도 마음을 돌리셨고요. 지금은 부부 둘이서 작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계세요. 아들도 이혼 후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가정적이고 정숙한 아이예요. 아들의 과거를 알고도 너른 마음으로 품어준
저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둘이나 안겨줬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둘 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맘 같아선 매일 찾아가 손주들을 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꾹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며느리가 아예 현관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언제든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사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엄마 부르며 친딸처럼 잘 따르거든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애틋해져서 친딸처럼 잘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부 둘이 쇼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며느리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예쁜 코트 한 벌 사주려고요. 워낙 저한테 잘하니까 뭘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갑이 열리는 거 있죠? 오늘 이렇게 지나한 과거를 글로 옮기고 나니 새삼 며느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